안녕하십니까? 사건을 넘어선 진실,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또렷이 새겨질 충격적인 재심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무려 15년간 살인범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서 젊음과 삶을 바쳐야 했던 한 부녀가 마침내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의 이면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검찰의 위법하고도 강압적인 수사,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린 두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평화로운 마을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75세의 아버지 A씨와 41세의 딸 B씨를 순식간에 살인자로 둔갑시켰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이자 B씨에게는 어머니를 포함해 마을 주민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믿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죠.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재판 과정 내내 이들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검찰은 부녀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어 피해자들에게 제공했으며 이러한 치밀한 계획이 부녀의 불륜 관계를 은폐하기 위함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음이 재심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초기 단계의 잘못된 가정은 15년간 부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어진 재판 과정은 실로 파란만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범행, 수법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에서는 아버지 A씨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20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부녀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대법원은 2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부녀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살인범이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감옥에서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감옥에서의 15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딸 B씨는 젊은 나이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녀는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 세상으로부터의 외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인범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버텨냈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옥살이의 배후에는 검찰의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오직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조작과 자백 강요가 난무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관행은 피해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던 부녀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 집행기관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재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들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주었습니다. 부녀의 유죄 판결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과 강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결과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때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부녀는 검찰에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에 맞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인권 변호의 상징적인 존재로 불리는 박준영 변호사가 합류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수많은 재심 사건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준 경험이 풍부하며 그의 합류는 부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과 법률적 통찰력 덕분에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25년 10월 28일 광주고등법원은 이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이들은 비로소 살인범이라는 끔찍한 오명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날이 아니라 15년간 짓눌렸던 영혼이 자유를 되찾은 날이자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뒤늦게나마 빛을 발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들의 잃어버린 청춘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진실이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감내해야 했던 부녀의 무죄 판결. 과연 재심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자백을 강요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일삼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침해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그리고 조서 열람 및 변경, 청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피의자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얻어진 진술이나 증거의 신빙성은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러한 기본 권리들을 무시한 채 오직 유죄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만 몰두했습니다. 특히 딸 B씨의 막걸리를 구입해 옥상에 숨겨놨다는 진술은 검찰 수사관의 노골적인 유도에 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B씨가 아버지를 공범으로 지목했던 것 역시 검찰이 이미 아버지를 공범으로 단정하고 자백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수사관이 단순히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피의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강요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자발적이고 임의적이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수사검사는 경찰 첩보의 근거에 부녀를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증언했으나 퇴직 경찰관은 검찰에 관련 첩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며 수사검사의 허위 증언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수사검사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검사가 오히려 거짓으로 법원을 기만하려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검찰 수사의 총체적인 부실과 위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아버지 A씨는 문맹이었고 딸 B씨는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는 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시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을 가진 B씨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그녀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막걸리 구입 경로와 부녀의 행적이 맞지 않는 CCTV 영상, 그리고 범행 도구에서 청산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은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검찰은 이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유죄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재심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다뤄지며 부녀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아버지 A씨는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당시 윽박지르며 수사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15년간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딸 B씨 역시 수사관이 조사할 때마다 뺨을 때리고 범행을 안 했다는 말을 삭제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육체적 폭력과 심리적 압박이 동원된 강압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부녀의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어떤 보상도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를 완벽히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형사보상은 금전적인 보상이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청춘과 정신적인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죄를 넘어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진 빚이자 의무입니다. 한편 검찰은 재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검찰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와 반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상고를 통해 진실을 외면하려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진정한 공권력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중대한 쟁점들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여부, 피고인들의 자백 신빙성, 피고인들의 인지, 능력 및 심리 상태에 대한 고려 부족,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 등은 다시 한번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와 그로 인한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약자의 목소리가 쉽게 묵살되고 그들의 취약점이 수사에 이용되는 현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 이들의 유죄를 확정했던 사법부 역시 스스로의 판단을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한 부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과거의 판결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판사들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와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오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사법 시스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검찰, 경찰, 법원 모두가 인권 존중과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무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쟁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허위 작성 및 자백 강요 의혹은 이번 재심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강요하여 피의자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수사 관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 절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수사는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딸 B씨의 허위. 자백과 수사검사의 허위 증언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검사가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윤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는 진실만을 말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는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넷째, 문맹인 아버지와 경계선 지능을 가진 딸이라는 피의자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강압적인 조사는
인권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배려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직 자신들의 목표만을 위해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만을 취사 선택하여 유죄를 입증하려 했던 검찰의 행태는 진실 발견의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검찰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외면하고 유죄만을 목표로 하는 수사는 결국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분야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살인자로 만든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인권 감수성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할 사법기관이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들의 삶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부녀에게 우리는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단순한 사과나 보상만으로는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보상도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더욱 정의롭고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사 책임자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무고한 시민을 15년간 감옥에 가두었던 이들에게 과연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처벌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번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판결은 우리에게 진실의 가치, 인권의 중요성,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엄중한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심을 통해 밝혀진 진실이 더 이상 묻히지 않고 사법 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심층보도팀은 이 사건의 후속 조치와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